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러세요? 근데요? 라는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직전 세무서장이 세무서에 들어가서 세무공무원을 만나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직전 세무서장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세요? 근데요? 라고 세무공무원이 그러더랍니다. 바로 이게 세무서의 현실이다. 국세청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나가면요. 이렇게 아드요? 이렇게 빠빠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어요. 잘 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 2만 명이 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양도소득세법이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무려 25번의 개정 이렇게 대책이 일어나면서 세법 개정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 한번 찍었는데 계산해가지고 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세무사가 이거를 못 쫓아간다 이거예요. 못 쫓아가면 양포세무사라고 하는 거예요. 양도세 소득 신고를 포기한 세무사다. 양도소득세법을 포기한 세무사다. 신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할랍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실제로 2.8억, 2억 8천만 원의 가산세를 소송 청구 당한 세무사님을 내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1억 8천만 원을 물어줬는데 나머지 1억까지 내가 다 물어주기가 너무 억울하다. 이게 맞습니까? 법리상 이렇게 상담을 하시더라고. 그래도 그래도 1억 8천만 원이나 이렇게 물어주셨다는 게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 정도 양심을 가진 분인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아니 당신이 신고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무슨 책임 있어? 이런 식으로 대부분 본능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일단은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내가 뭔가를 실수한 것 같네. 이렇게 말 안 하죠. 그 말하는 순간에 당장 손해배상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분명히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 물어주라. 이렇게 나오는 세금 나한테 나온 거 당신이 내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다. 또 어떤 세무사, 젊은 세무사인데 그분도 1억이 넘는 가산세를 지금 자기가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를 받았냐? 그러니까 50만 원 받았대요. 50만 원 받고 이게 1억이 넘는 가산세 물어줄 일이 벌어졌으니까 누가 하겠냐 이거요. 그런데 예전에도 양도세법이 지금과 같이 개정되기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놔가지고 무슨 난수표 해석하듯이 무슨 북한 간첩들 난수표 이렇게 하듯이 라디오 방송을 해가지고 1, 2, 3, 4, 5, 11, 22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또 아무 책자 보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세법이 꼭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까지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수표화 돼버렸다라는 식의 이제 불면 소리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 납세자들이 도대체 누구를 찾아가서 신고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부동산은 팔았고 자꾸 정부에서 팔아라 종부세로 때리고 그러니까 안 팔 수가 없으니까 종부세 부담 때문에 팔았는데 이거를 팔면은 이제 나는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세무사 찾아갔더니 신고를 안 해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세무서를 찾아갔어요. 세무서 찾아가가지고 세무 공무원한테 해주라고 하니까 세무서도 야, 일반 직원들 세무서에서 상담하지 마라라고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왜? 세무서, 세무 공무원들도 이 개정된 세법을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니, 세무 공무원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무슨 세금이 가산세가 이렇게 내고, 무슨 세금이 이게 망할 놈은 나라 막 이렇게 하면서 나와가지고 막 서장 나와 막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세무서마다 막 그렇게 민원이 넘쳐나는데, 그런 분들까지 와가지고 막 하면은, 아니, 애매한 담당자는 그냥 거기만 말 없이 거기만 숙이고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도 너무 힘들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민원 전화 오기가, 평소에도 세무서 직원에다가 그냥 막 사정없이 그냥 확 퍼부어버리니까 세무 공무원마다 이게 전화 받기가 힘든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이렇게 딱 떨쳐놔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올려놓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화가 자기한테는 안 오게끔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옆에 직원한테 가버리니까 옆에 직원은 계속 전화를 받는데 이상하게 자기한테만 오거든. 그러니까 옆에 직원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화 수화기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아이,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대판 싸우기 시작한 거죠. 또.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이 세정현실이 괴롭다 이겁니다. 괴롭다. 납세자도 괴롭고 세무 공무원들도 괴롭고 세무사들도 괴롭고. 그러면 부동산은 지금 주택은 양도되고 이런데 이거를 누가 신고를 하냐 이거요. 그래서 홈택스 보고 일일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뭐가 안 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 오는 분도 계시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막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또 부담부 증여 같은 거 나오면은 막 이제 그 고가주택 부분 또 이렇게 계산 따로 해야 되지 뭐.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또 게다가 이제 재개발된 그 주택 같은 거 팔 때, 그거는 관리처분인가일 권리로 된 부분에 또 양도 차익하고 뭐 그 이외의 양도 차익하고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일반인들이. 그런데 세무 공무원은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니, 신고는 납세자 몫이다. 납세자가 책임이다. 그 신고 세목이다. 양도소득세는 알아서 신고해야 되는 것이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세법을 나는 열심히 했는데 조금 실수한 거기로서니 어떻게 해서 가산세를 1억 넘게 이렇게 하냐. 너무하지 않느냐. 가산세만이라도 깎아달라 그러면은 세법의 부진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격언이에요. 라고. 법원에 가도 세법의 부진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판사님은 양도세 신고할 줄 알아요? 그러면 판사님도 모르죠. 세무 공무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 적어 놓으니까 이거 이렇게 보고 세무 공무원 말이 맞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뿐이지. 누가 현장에서 내가 솔직히 우리 고위 공무원들이 뭐 집을 직접 이렇게 팔고 사고 뭐 신고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있다 하더라도 다 사모님들이 하지. 지금 이런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사모님이 무작정 그 이제 관할 세무서 앞에 이제 간판이 이렇게 있고 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큰 간판 보고 이렇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가 가지고 이거 신고해 주세요 하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되겠네요. 혜택을 보겠네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수용을 당했는데 10% 감면 신고해 가지고 그거 이제 혜택 보고 이제 신고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를 안 했고, 게다가 또 그 이상의 감면 그게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를 사바사바 할 수 있으니까 실탄을 달라라고 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세무조사 그 고지서 다 나온 것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진짜로 이게 이제
좀 억울한 부분이 없습니까? 내가 불복할 부분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금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그러니까 실탄을 달라. 연금을 달라. 이런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세무 공무원들한테 직접 한번 물어봤어요. 웃기는 소리다 이거예요. 세무 공무원은 세무 쪽으로 내가 재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파리목숨이죠. 파리목숨. 공무원이라는 그 자체가 파리목숨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누가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고 모함할 수 있고 험담할 수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하고 싶지. 내가 이거 세무공무원 이걸로 이거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거 주는 돈 조금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 살림에 미천을 삼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은 더. 옛날하고 틀리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97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세무서 이쪽에가 세무공무원이 이때가 2,000명 넘게 나갔어요. 97년에.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이제 국세청이 이제 정화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기능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기능 분리가 되고 이때는 이제 지역 담당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당신은 이렇게 내도 되겠다. 이렇게 징수도 하고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복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징수, 조사, 뭐 이런 재산 막 이렇게 다 분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제 납세자한테는 좀 더 힘들게 되죠. 애기는 뭐 좀 봐줘. 뭐 내 사정도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아. 그러면 그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이거는 기능이 분리됐으니까 나는 내가 할 일만 한다. 공무원 입장에서. 감사에 안 걸려야 됩니다. 나 감사에 걸려요.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돼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바사바 할 수 있는 여지가 엄청 줄어드는 거죠. 옛날하고 이제 틀리죠. 그러니까 제가 항시 하는 말이 2021년 국세청이다 이거예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 뭐 이런 분들 60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90년대 80년대 뭐 2000년 초반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때는 다 그렇게 했어 라고 하지만 지금이 2021년이라니까 2021년에 근무하는 그때 그분들하고 알았던 세무 공무원들은 다 정년퇴직하고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들도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세무 공무원이라는 게 스트레스가 과부하 걸리는 자리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웬만한 거는 방어를 해야 돼요. 방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방어 운전이 중요하듯이 그 세무 공무원은 항시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방어를 해야 된다 이거. 공무원으로서 내가 명줄이 길게 가려면은 방어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일단 감사에 안 걸리게끔 해야 된다. 그 심리가 항시 얘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쩌다가 이제 세무공무원 뇌물 사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바사바 해가지고 내가 해주겠다.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쇼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전직 세무서장도 세무서 들어갔더니 제가 전직 세무서장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세요? 근데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사바사바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바사바 해가지고 된다는 거는 그거는 사기를 친 거죠. 납세자한테 사기를 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안 믿어요. 잘. 뭔가가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죠. 우리나라는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알면 봐주고 칼같이 하려면 10명이 있으면요. 그 결제 라인에서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10명에다가 다 실탄을 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한 명만 어긋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라는 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용을 많이 써야죠. 용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주 큰 사건이어야 되겠죠. 액수가 엄청나게 몇천억이나 되고, 막 진짜 이게 목숨 바쳐가지고 달라들고 막 로비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 사건이나 돼야 뭐가 그게 가능할란지. 그 이상이면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함부로 단정 못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사회다. 그거는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사법부 같은 경우도 보면은 판사가 전부 다 공정하게 정의롭게 한 줄 알았죠. 그런데 무슨 사건이 있으면 당연히 그 빨리빨리 판결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늦춰버리잖아요. 그거 판사 마음이다. 이렇게 되니까 판사의 재량권이 그렇게 커요. 재량권이 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재량권이 세무 쪽에 재량권이 크니까 판사의 재량권이 크고 검사의 재량권이 크면은 어떻게 돼요? 아예 용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본다는데 그렇게 그걸 가지고 누가 감사를 할 거예요? 누가 수사를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본다는데 사실관계를 나는 적색으로 보겠다,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게 자유심증주의라는 걸로 호도를 해버려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세무사를 이렇게 보면요, 이게 세무사 시험 합격자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국세청 출신들이 있어요. 출신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5급으로서 플러스 5년을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자동으로 나가는 거 있고, 지금은 이제 이게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전부 다가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이 시험을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직업능력개발원이니까 그쪽으로 이제 시험 주도권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1년이면은 한 30명도 안 돼요. 30명 미만으로 밖에 합격을 못 해요. 예전에는 뭐 300명이 넘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훈련된 이렇게 20년 넘은 사람들, 1차가 이제 면제되는 시점이 20년이 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쉽게 시장으로 못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 합격을 막바로 해가지고 세무사 합격한 사람들은 뭐 이런 대학생들 뭐 이렇게 고시 공부하듯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합격하게끔 좋게 그렇게 나온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무 경험이 떨어지잖아요. 실무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게는 뭐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실무 경험이, 실무와 이론이 겸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세무사 시험이 세법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막 그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계 과목이 중요한 부분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버켓을 내고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애기는 실무 경험이 있는데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나오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간부 출신이 있고 직원 출신이 있잖아요. 직원 출신은 일을 했잖아요. 실제 실무를 했고, 간부는 실무로부터 조금 벗어나죠, 확실히. 그러니까 다 이제 사건을 하는 결이 틀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무 신고는 다 전산 부기하는 이런 사람들, 전산 그 회계 실무를 하는 그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이 신고하고 직원들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분들이 일을 해줘야 세무사가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도장 찍어가라도 신고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길을 잘못하고 여기서 뭐를 실무를 잘못하면은 결국은 그 2.8억에 2억 8천만 원을 물어야 되는 그 세무사가 자기가 이렇게 다 일일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장이 100건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세무사가 그 일일이 다 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면은 자기도 그 걸러내지 못하면은 자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독박을 받는다, 쓴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면 신고를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회계사죠, 회계사. 세무사, 회계사. 그러니까 이제 세무사는 회계사는 시험 합격 안 해도 회계사가 시험 합격되면 그냥 세무 업무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조금 결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이제 제가 이제 유일하게 들어가는 서울청 법무과정 최초로 간부로 4급으로 들어간 서기관으로 들어간 유일한 변호사거든요. 5년을 한 변호사고 그 뒤로 이제 2년 변호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2년만 하고 나오고 그 뒤로 이제 변호사가 이제 서울청 법무과정을 하지를 못했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법무과가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송무계로 쪼개지고 뭘로 쪼개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과가 다 쪼개져 버리는 거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40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국세청 출신에서 이제 뭐 6급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제 개방직 몇 년 계약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변호사가 있었고 또 이제 특채로 받아들이는 그 제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변호사가 더 채용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청장님이 저한테 이제 그거 의견을 물어봤을 때 뭐든지 이게 변호사가 많이 들어오면은 법리가 이렇게 그래도 민법이라든지 기본 3법을 배웠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훈련돼 있으니까 법리 마인드가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긍정적인 그 견해 의견을 달게끔 그렇게 조언을 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국세청 출신의 변호사들도 많이 생겼어요. 이제 적지 않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아이거나 여기다가 이제 물만 발만 들이면 이제 조세 전문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재판연구관 출신들이 그 전에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들이 변호사로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세금 쪽에 재판연구관 했던 사람들끼리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세 전문 변호사다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나올 때쯤 되니까 이쪽 사람들이 조금 긴장을 하고 뭔가를 이제 견제하려는 그런 조금 그런 그런 그 에너지를 제가 조금 받아본 적이 있죠. 실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남 잘 되는 거 좋아할 리 없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생존권이 싸움이니까 자기 생존권이 조금만 타격 입으면 안 좋아라 하는 건 맞죠. 대충 이 정도예요. 지금 요즘은 이제 또 조세심판원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조세심판원은 거의 5급 출신들이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원에서 이렇게 세무파트 쪽으로 10년인가요? 15년인가? 이렇게 10년 하면은 이렇게 줘요, 또.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먹는 영역은 미미하죠. 그냥 이렇게 어디 이제 로펌 같은데 그렇게 이제 뭐 영업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하는 몇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류는 세무사죠. 세무사 국세청 출신인데 중요한 거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세법 조문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무과정 때만 해도 그거 법적 근거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막 힘들어하고 그랬어요.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존재했고 그러죠. 그러니까 법적 근거 물어보면은 왜 사람을 피곤하게 하냐 뭐 그런 분위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세법 바뀌어진 거 이거 그래서 이게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무사로서 양도세 뭐 실무책 이렇게 적은 사람들은 그나마 양도세라도 열심히 받기 때문에 세법을 쫓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름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세법을 전부 다가 국기법부터 이렇게 해석하고 국기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기법을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법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세법의 강론일 뿐이에요. 그게 이제 총론으로 오는 거는 결국은 국기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살이를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나중에 살아보면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 착하게 살아라.
그 말로 딱 귀결이 되듯이 경험을 해보고 다 해보니까 그것밖에 남는 게 없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말이 깊은 말이잖아요. 핵심이고 그 말밖에 안 남아요. 그 엄청난 큰 부자가 돌아가시는데 자식들이 엉엉 운다 이거예요. 자식들이 그런데 아버지가 불쌍해가지고 우는 게 아니고 본인의 어떤 해안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착하게 살아라 그 말밖에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살아보면 그 말밖에 못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기법이 중요한 겁니다. 국기법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법리 마인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조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세기본법을 2008년에 이제 국세청에서 나와가지고 저거 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저게 나오고 나서 또 2008년 나오고 나서 지방세 기본법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2011년쯤인가 2010년쯤에. 그렇죠. 제가 좀 많이 놀려먹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의 이제 세정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이거를 현실이 이렇다 이거 그러세요? 근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래세로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양도세로 하지 말고 양도소득세로 하지 말고 거래세로 바꿔가지고 10억이면은 세율이 10%다 해가지고 그러면 1억이다 이런 식으로 20억이면은 세율이 뭐 15%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 3억 이런 식으로 거래세로 단순하게 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세법으로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세대 개념이잖아요. 세대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압구정 80억이 팔렸다. 예? 그러더라도 80억 팔려도 세금은 1억 정도밖에 안 낼 수도 있어요. 왜? 그것까지는 비과세고 80% 장특공 해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억 정도 낼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80억짜리가 세금이 1억밖에 안 내? 우리는 뭐 진짜 엄청 내는데 이렇게 볼멘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대가 아니고 이제는 1인 1주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비과세 공제 평생 혜택 세금 혜택이 당신은 10억이다 아니면은 3억이다 이거는 이제 정하기 나름이에요. 만약 3억으로 했다 3억으로 했다 하면은 10억으로 하더라도 10%면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2억 남았으니까 20억짜리 그 다음 사가지고 20억에 팔았어. 그러면 15억이에요. 3억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2억 가지고 1억은 이제 초과됐으니까 3억 다 써먹었으니까 1억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편하죠. 누가 편하잖아요. 오직 힘들었으면은 이제 양도세도 부가고지로 하자. 도저히 신고 못 하겠다. 납세자도 신고 못 하고 세무사도 신고 못 하는데 납세자가 어떻게 신고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고지로 하자. 그러니까 부가고지로 하려면 종부세가 지금 부가고지잖아요. 고지도 하고 신고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고지로 하려면 이렇게 세무공무원도 계산이 단순해야 되니까 거래소로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조세 체계를 단순화시키자 이거예요. 내가 만일 어떤 대통령이 이제 선거가 내년에 있잖아요. 저 같으면 선거 공약 분명히 만들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정해서 이런 공제안도 그런 것도 다 손보고 단순하게 만들어야죠. 세법은. 그러니까 세법을 법리 마인드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꾸 세무사 이렇게 막 내가 세무사 경력 뭐 몇십 년, 국세청 뭐 국장 출신 뭐 내가 이렇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로 자기가 법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막 저런 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막 고민 많이 한 흔적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는 가치를 추구하는 게 전문가지 무슨 내가 사바사바 12 해가지고 사건 잘 풀어가지고 돈 많이 번다고 그게 전문가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 개념도 없애버리고 1인으로 해가지고 평생 공제 한도를 두면은 편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형평에 맞는다 이거예요. 부자는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 서민들은 그러면은 막 오히려 그런 형평성을 맞춘다 이거죠. 1인당 1인 1주택 개념이다. 이거 세대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죠. 다른 뭐 자식이 1주택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 미성년자냐 뭐 30세 미만이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 이거죠. 1인 세대주 1주택에 대해서 평생 공제 한도 비과세 세금 혜택은 얼마다. 그러니까 그 한도를 다 써먹었으면은 무조건 세금 내라 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부동산 가지고 함부로 막 이렇게 사고 팔고 그것도 막아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도 편하고 볼멘 소리 할 필요도 없고 형평도 맞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형평이 맞다 이겁니다. 덤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려 봤네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